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모두 의결됐습니다. 특검 3개가 한꺼번에 가동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인데 파견 검사 수만 120명에 달하는 최대 규모입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을 둘러싼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위에 트럼프 행정부가 해병대 투입과 주 방위군 추가 파병을 지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소송으로 맞선 가운데 시위대와 군경 대치도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텨온 고액 체납자 710명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현금과 금괴, 고가 미술품 등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위장 이혼 등으로 납부를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재화와 서비스, 유통 등 40개 시장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조사한 결과 새벽 배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서비스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화요일 KBS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의결됐습니다. G7 정상회의 출국을 앞두고 경제 외교 분야 차관 인사도 우선 단행됐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의결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 법안들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도 처리됐습니다. 경제 외교 분야 차관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기재부 1차관에는 거시경제 전문가인 이영일 통계청장이 임명됐고 기재부 2차관에는 예산정책을 주로 다뤄온 임기근 조달청장이 발탁됐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부 차관 인선도 이뤄졌습니다. 외교부 1차관에는 주 애틀란타 총영사를 지낸 박윤주 주 아세안 대표부 공사가 2차관에는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여한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산자부 1차관에는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았던 문신학 전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주말과 휴일 등을 이용해 청와대 이전을 준비하겠다며 청와대 관람시간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청와대 제2전에는 관련 예비비 259억 원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3대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로 파견 검사만 최대 총 120명에 이르는 초대형 특검이 눈앞에 다가오게 됐습니다. 동시에 특검 3개가 가동되는 건 역대 최초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주변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3대 특검법의 칼끝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10개는 구 여권 인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입니다.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말고도 무인기 평양 침투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사실이 드러난 일부 야당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국무위원들의 어떤 언행도 살펴봐야 되고 국힘의 여러 정치인들도 많이 관여가 된 걸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건진법사 관련 의혹뿐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모두 16개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해상병 사망 경위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까지 모두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법 시행으로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개 특검 모두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합니다. 각 사건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파견 검사 등이 정해지면
사상 초유의 세계 특검 동시 수사는 다음 달 초 시작될 전망입니다. 파견받을 수 있는 검사 수만 따져도 내란 특검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최선경 특검 20명으로 120명에 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도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게 됐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선 김병기, 서용교 의원의 당심 잡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지도체제 문제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거취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채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자 합동토론회. 4선의 서영교, 3선 김병기 의원이 맞붙었습니다. 저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내세웠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30조 원 추경을 추진해 경제를 살릴 마중물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제 살만 난다라고 하는 세상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경제 제도약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당정대 협력 관계로 이 대통령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겠다며 추진력, 야당과의 협상력을 강조했습니다. 야권과 소통을 여러분 해야 되는 안녕하십니까? 데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13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에는 권리당원 투표 20%가 처음으로 반영되면서 두 후보 모두 당원 지지를 얻기 위한 당심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개혁 방안과 차기 지도체제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두 차례 의원총회를 진행했지만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당 쇄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혁신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속도로 이뤄내야 합니다. 이뤄내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귀한 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재선 의원 15명은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8월 전 개최하자며 그때까지 김 비대위원장 임기를 연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전당대회까지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만한 우리가 혁신 비대위원장이 없다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 구성 문제를 매듭지을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혜리입니다. 과거 검사 시절 친구를 통해 아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민정수석은 어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은 KBS 취재진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 수석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인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도 언론을 통해 접했다고 답했으며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산의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과 문화유산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유물들은 연기로 인한 손상이 우려돼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배지연 기자입니다. 건물 외부로 검은 연기가 점점 퍼지고 스님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천장을 향해 소화기를 뿌려보지만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조계산의 불교 역사 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스님과 조계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즉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까 복도 천정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금방 2, 3분 사이에 연기가 새카맣게 차서 이게 공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반 만인 오전 11시 50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2층 회의장 천장에서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계산의 불교 중앙박물관 등으로 불이 확산하지 않으면서 박물관에 보관돼 있던 문화유산도 손상 등 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박물관에는 국보 9점과 보물 9점 등 총 33점의 문화유산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이 중 유리로 차단되지 않은 곳에 보관돼 있던 유물 8점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로 옮겨졌습니다. 파염이 있어서 연기가 된 것 때문에 선보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과 함께 저희들이 포장해서 이혼을 하고 국가유산청은 이후 전시장의 안전장치가 복구되면 유물을 조계사로 다시 이송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해병대를 투입하고 주 방위군도 추가 파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불법적인 조치라며 소송에 나섰고 시위대와 군경이 대치하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시 소강 상태이던 시위는 또다시 긴장감이 불붙고 있습니다. 체포된 이민자들이 구금된 센터 주변에 시위대가 몰려들자 경찰이 고무총을 쏘며 해산에 나선 겁니다. LA 도심 전역에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 하지만 미군 정예부대인 해병대 700명을 투입키로 했다는 소식에 시민들도 항의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We're here, we're showing him we're not rioters, we're not looters. We don't want the Gestapo in our neighborhood.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도 기존 2,000명 추가 파병을 지시했다고 미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체포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며 정치적 공격도 계속했습니다. I think his primary crime is running for governor because he's done such a bad job. What he's done to that state is like what Biden did to this country. 트럼프의 군 투입 지시를 놓고 뉴섬 주지사는 불법적 조치라며 소송에 나섰고 LA 시장은 물론 경찰청장까지 혼란을 야기한다며 비판했습니다. The introduction of federal military personnel without direct coordination creates logistical challenges and risks confusion during critical incidents. LA시 당국은 폭력과 충돌 자제를 촉구했지만 밤이 되자 일부 시위대가 폭죽을 쏘는 등 곳곳에서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는 뉴욕과 보스턴 등 다른 대도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외교부가 오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반발 시위와 관련해 재외동포청 및 현지 공관과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현지 국민에게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공유하고 각 기관이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시위와 관련해 한국 국민의 피해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군인이 렌터카에 K2 소총을 두고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군 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육군은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엄정하게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대구 경북의 한 육군 부사관이 신병을 렌터카에 태워 부대로 인솔하는 과정에서 신병이 휴대하고 있던 소총을 렌터카에 두고 내렸고 사흘 뒤 민간인의 신고로 소총 분실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가 참 끝이 없습니다. 비밀금고 정도는 기본이고 등산 배낭에도 숨기고 폐지 더미에까지 숨기고 어떻게든 재산을 숨기려는 악질 체납 수법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세청 추적팀이 진입하자 거친 말이 쏟아집니다. 뭘 잘못해서 뚫어! 서울 강남의 상가를 팔고 양도세 득 20억여 원을 안 냈습니다. 세금 내만큼 내고 이 나라를 저기에다 돈 주는 사람이냐? 이혼했다는 배우자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옷방에서 현금 1억 원이 나왔습니다. 어딜 가든 등산 배낭을 챙기는 모습. 양도세 5억 원가량을 안 낸 체납자의 특이 행동에 포착됐습니다. 열어보니 금괴가 줄줄이 나옵니다. 우와. 금괴 수백 돈과 현금 3억 원어치입니다. 폐지 더미인 것 같지만 신문지를 걷어내니 자기압 수표가 쏟아집니다. 10만 원 수표로만 5억 원.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은 사무실을 강제로 열어보니 외국 돈 따발까지 수두룩, 여기선 총 12억 원. 자녀 이름으로 빌린 집 금고에선 현금과 귀금속 1억 원. 국세청이 공개한 이들 사례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난해 고액 체납자 만여 명에게서 2조 8천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상당수가 실거주지를 숨기려 각종 꼼수를 동원했습니다.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거나 배우자와 가짜 이혼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까지 추적해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자동차세나 각종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들도 서울 시내 도로에서 불시단속에 적발됐습니다. 10년 넘게 체납한 운전자도 있었는데 당연히 내야 할 과태료를 안 내고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속도로에 출동한 단속 차량. 차량 번호판을 자동 판독하던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립니다. 상습 체납 차량입니다. 전방에 대기 중이던 경찰이 해당 차량을 정차시킵니다.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번호판 영치 집행 대상입니다. 과태료 체납이 26건 있으시고요. 이 운전자가 지난 10년간 과속이나 시동 위반 등으로 체납한 과태료는 185만 원에 달합니다. 체납하신 거 알고 계신가요? 아니, 치워주세요. 본인 차량 치워주세요. 이번엔 트럭 한 대가 적발됐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쌓인 과태료가 84만 원. 미납 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경고에 오히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전에 뭐가 있던 뭘 공문을 보냈던 거 뭐가 있었어야 되는 거네요. 서울시와 24개 자치구, 경찰, 한국도로공사까지 총 동원된 이번 단속에서 5시간 만에 체납 차량 320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운전자들 대부분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납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추가로 269대의 차량에선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많이 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서 건전한 조세 문화를. 서울시는 적발 차량이 현장 납부를 거부할 경우 차량 견인이나 공매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장마철 앞두고 타이어 점검 한 번씩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빗길에서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제동거리가 1.6배나 길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서진 승용차를 견인 차량이 끌어내고 다른 차들이 조심스레 지나갑니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호벽을 들이받은 겁니다. 장마철이면 이처럼 급증하는 빗길 교통사고. 실제로 타이어 상태가 차량의 제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빗길 상황에서 정상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은 시속 80km에서 급제동하자 35m를 더 가서 정지합니다. 반면 타이어 마모가 심한 차량은 55m를 미끄러진 뒤 섰습니다. 제동거리가 1.6배 더 긴 겁니다. 시속 90km 곡선 주행에서도 정상 타이어 차량은 바깥쪽으로 약간 밀리는 데 그쳤지만 마모된 타이어 차량은 차선을 완전히 이탈해버립니다. 마모가 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노면에 타이어가 잘 붙어있다는 느낌보다는 물 위에 좀 떠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많이 미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정상 타이어는 표면에 홈으로 물을 배출하지만 마모된 타이어는 이처럼 홈이 거의 없다 보니 배수 능력이 떨어지고 수막 현상이 나타나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차량마다 설정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름철에 공기압을 좀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속설이고요.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셔야 이제 타이어에 발생되는 수막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마철에는 타이어를 자주 점검하고 홈 깊이가 3mm 미만이면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합니다. KBS 뉴스 성효입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업종은 새벽 배송이고 가장 불만족스러워하는 업종은 결혼 서비스 시장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들은 결혼 서비스의 가격 공정성 측면에서 가장 낮은 평가 점수를 줬습니다. 조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재화, 서비스, 유통 등 40개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조사했습니다. 소비자 지향성이 가장 높은 시장으로 평가받은 건 새벽 배송이었습니다. 40개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 점수 평균은 100점 만점에 65점이었는데 새벽 배송은 71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새벽 배송 시장은 신뢰도와 가격 공정성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결혼 서비스 시장은 소비자 지향성 점수 50점을 받아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격 공정성 면에서 4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신뢰성, 선택 가능성, 소비자 불만 등 전 항목에서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결혼 서비스 시장 소비자의 85%는 가격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고 답했고 83%가 계약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부담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결혼 서비스 시장과 함께 교복과 주택 수리 인테리어, 동물병원, 산후조리 서비스가 소비자 지향성 5대 하위 시장으로 꼽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40개 시장별로 만 19세 이상 소비자 1000명씩을 대상으로 면접과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최저점을 받은 결혼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정책 개선을 위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완전체 복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리더 RM과 B를 시작으로 내일은 지민과 정국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팬들 곁으로 돌아오는데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지 세계가 주목합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세대를 자축하는 색소폰 연주와 함께 BTS의 RM과 B가 다시 팬들 앞에 섰습니다. 가장 먼저 고마움을 전한 팬클럽인 아미들. 아미분들께 너무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와서 사회 BTS의 RM으로서 멋있게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아미들에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정말 멋있는 무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현장에 모인 세계 각국의 아미들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Oh my God, I'm so emotional because Namjoon, he's my favorite, he's my Yochi, so. Sí, somos un grupo de México. Viajamos 18 horas para poder llegar aquí y ver a los chicos. 저녁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공연을 꼽은 RM과 B. 향후 활동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당장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플랜이 다 있어가지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BTS의 모든 멤버가 함께 무대에 오른 건 지난 2022년 10월이 마지막. 두 멤버에 이어 내일 지민과 정국, 21일 휴가를 끝으로 BTS 모든 멤버들이 군복무를 마칩니다. 3년간의 이른바 군백기에도 사전 제작한 멤버별 콘텐츠로 해외 시상식을 주름잡은 BTS. 데뷔를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BTS 완전체 활동 재개에 팬들은 물론 세계 음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이 결합이 OTT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까지 기존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에 달았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이용자 수 기준 각각 점유율 2위와 4위인 티빙과 웨이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명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과 감사 1명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겸임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웨이브와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내년까지 티빙과 웨이브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내년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이런 조건을 부과한 건 국내 OTT 시장에서 두 회사 결합으로 일부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 33.9%, 티빙 21.1%, 쿠팡플레이 20.1%, 웨이브 12.4% 순이었습니다. 시장 내 유력 사업자가 4개에서 3개 정도로 재편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소비자 가격 인상 등과 같은 영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업계에선 양사 결합을 통해 단일화된 토종 OTT로 K 콘텐츠 유통 주도권을 되찾고 미디어 시장에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리박스쿨 관련 강사를 파견받은 10개 초등학교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강사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 거냐는 반발에 학교들이 부랴부랴 강사 교체에 나섰고 교육부는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성화 수업과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리박스쿨 파견 강사가 이 학교의 늘봄 수업에 투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사 보고 알았어요. 여기서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파견된 10개 초등학교 명단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직후 학교들은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초등학교에선 어젯밤 학부모들에게 긴급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당 강사가 역사관 주입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즉시 교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우려하시죠. 너무 어린 애들이기도 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는 애들이잖아요. 교육부는 10개 초등학교에서 리박스쿨 관련 강사 11명이 교체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강사들이 실제로 부적절한 언행 등을 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별도 신고센터를 만들어 관련 신고들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내일 리박스쿨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일정을 잡았지만 이주호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 등의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회담이 영국 런던에서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도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완화와 미국의 첨단 기술 통제 완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단이 영국 런던에서 이틀째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전날 6시간 넘게 이루어진 비공개 협상에 이어 오늘 회담에선 보다 구체적인 협상 조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중국이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 제한을 어느 정도 풀 것인지, 또 미국은 반도체 기술 등의 대중 수출 통제를 어디까지 완화할지 여부입니다. 미국 측은 일단 수출 통제 완화를 주고받는 데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최근 추가한 대중 수출 통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제트기 엔진 부품 등의 통제 해제를 제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생산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문제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It depends, like the very, very high-end NVIDIA stuff is not wha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possible export controls on other semiconductors, which are also very important to them.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쉽지 않다면서도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doing well with China. China's not easy. I think we're doing very well. 중국은 인민일보 사설에서 히토류 수출 통제는 국가 자원 보호를 위한 합법적 권리라면서도 전략적 자원 통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고물가 속에서 혼자 사는 대학생들이 식비 절약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대학교 학생 식당. 아침이면 식사를 하려는 학생들이 몰려듭니다. 조식 가격이 100엔, 우리 돈으로 1,000원이 채 안 되기 때문입니다. 600円でコスパがいいのと美味しいので 기숙사에 살고 있는 3학년 사이토 씨는 일주일에 3번 이곳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식비를 줄이기 위해 가계부 앱을 쓰고 식비에 충당하기 위해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支出が増えちゃってる分、収入で何とかするしかない中でアルバイトがちょっとなかなか増やせない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大変だなって思います。 요즘엔 가능한 한 직접 요리를 해 식비를 줄이기도 합니다. 이날 저녁은 재료비 120엔을 들여 파스타 한 그릇으로 해결했습니다. まだいっぱい食べれる機会がそこまでないなみたいなのがあります。 이런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식사 제공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미 4월부터 4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시작된 파키스탄 펀자브 지방. 여름엔 극심한 폭염, 겨울엔 한파와 대기 오염이 몰아닥치며 교육당국은 부득이하게 수업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फिर बार बार ये छुट्टियों का सिलसिला, कभी स्मोक की वजह, पहले सर्दियों में स्मोक की वजह से छुट्टियां दे देते थे, अब ग्लोबल वार्मिंग की वजह से जल्दी छुट्टियां, अब हाफ डे कर दिया, अब हाफ डे की वजह से हम जल्दी कर जाते हैं, ऐसे हमारा तालीमी निज़ाम। 냉난방이 안 되는 열악한 학교 시설에서 수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은 매년 몇 주씩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악천후로 학교 건물이 파손돼 교실이 없어진 학생들도 있습니다. असांखे वॾी हिते परेशानियां गर्मियां उन में असांजा ॿार वॾा परेशान आहिनि असांखे न स्कूल जी का सहूलियत आहे असांजो स्कूल किरे थो पियो उहे उनजे करे ॿार उस्ताद बि दरपदर आहिनि ऐं वणनि नथो पढ़ाइनि. 유니세프는 지난해 기후위험으로 전 세계 어린이 7명 가운데 1명이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파키스탄. 기후위기로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티베트 상공에서 거꾸로 치는 붉은 번개로 알려진 레드 스프라이트 현상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티베트 산난시 상공. 별빛 너머 하늘 저편에 붉은 불빛이 잇따라 퍼집니다. 붉은색 빛이 아래에서 위로 퍼지는 모습이 마치 지상에서 쏘아올리는 불꽃쇼를 연상케 합니다. 붉은 번개 레드 스프라이트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번개보다 훨씬 높은 대기권 30에서 90km 지점에서 발생하는데요. 출현 시간이 30분의 1초 정도로 매우 짧고 구름이 없는 맑은 날만 관찰할 수 있어 영상으로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在这个海拔5000多米的垭口上拍摄了一整晚。那么在拍的时候，我提前就是设置好了相机。那么这个时候我们需要用到一个光圈比较大的镜头，因为晚上嘛它又很黑，然后快门速度要很高。 사진작가 동슈창 씨는 지난 2022년 5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레드 스프라이트가 대규모로 폭발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데 성공한 적이 있는데요. 동 씨는 3년 만에야 다시 대규모 폭발을 관찰할 수 있었다며 영상 자료를 관련 학계의 연구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최대 록 음악 축제 중 하나인 록 암 링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수만 명의 팬들이 독일 서부 뉴르부르크링을 가득 메우고 무대를 향해 손을 흔들며 공연에 열광합니다. 1985년 시작된 록 음악 축제 록 암 링은 40주년을 맞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사흘간 총 100개 팀이 공연했고 9만여 명의 관객이 모였습니다. 슬립낫, 브링 미 더 호라이즌 등 세계적인 록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팬들은 직접 캠핑 장비를 들고 와 텐트를 치고 맥주와 바비큐를 즐기며 음악과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Richtig geil, also es macht richtig Spaß, die Atmosphäre, die Leute kennenzulernen. Einfach Wahnsinn. 40년의 역사 속에는 여러 에피소드도 함께했습니다. 초창기엔 행사 뒤 엄청난 쓰레기가 쌓여 문제가 됐고 2016년엔 폭우로 캠핑장과 주차장이 침수되며 진흙탕 축제가 됐습니다. 2017년엔 가짜 테러 경고로 대피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40년이 된 지금은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정리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한 지 한참 지났지만 용산을 비롯해 전국 여러 곳의 미군 기지가 여전히 반환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미반환 기지 대부분이 개발 가능성이 큰 이른바 노른자위 땅이어서 지역 경제에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채리 기자입니다. 25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의정부 캠프 스탠리 미군 기지. 주한미군은 주병력을 이미 평택으로 옮겼지만 아직 헬리콥터 급유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지 면적의 3%에 해당하는 시설 때문에 전체 기지를 반환하지 않는 셈입니다. 이곳 캠프 스탠리의 헬기 중간급유 시설은 한국 측이 대체 시설을 마련해주겠다고 했지만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했던 동두천 캠프 KC와 캠프 호비, 기지 앞 상권은 거의 무너졌습니다. 동두천 미군 규모는 과거의 3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반면 지금까지 반환한 기지는 대부분 산지로 개발하기 좋은 시내 중심가의 땅은 미군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명한 계획과 목표를 일관성 있게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도시계획의 총체적인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이 시작된 건 2004년. 이미 20년이 지났지만 용산을 비롯해 전국 11개 미군 기지가 아직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미군 기지는 건설 공사비의 90% 이상을 한국이 냈고 2018년엔 주한미군 사령부 개관식도 마쳤습니다. Republic of Korea investment was over 90% of the costs. And for that 90%, the United States remains with you 100%. 그런데도 미군이 과거에 사용하던 핵심 기지들을 언제 반환할지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리입니다. 시민들이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6.10 민주항쟁, 오늘로 38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일을 맞아 인권 탄압의 상징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도 민주화운동 기념관으로 정식 개관했는데요. 고문 피해자들도 자리를 찾아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신수빈 기자가 만났습니다. 조사를 받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 21살 박종철 군이 숨졌다고 오늘 오후에 발표했습니다. 조경희가 책상을 탁 치자 박군이 소리를 내면서 숨졌다고. 38년 전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강제 연행돼 모진 고문을 받다 숨을 거둔 박종철 열사. 숨진 장소는 군부 독재 시절 민주주의 탄압의 상징과도 같았던 남영동 대공분실이었습니다. 주먹으로 이걸 치니까 훅 돌아가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또 치고 배를 그냥 발로 찼는데 콕 쓰러지니까 무차별적으로 밟고 진미기고 뭐 비비고. 물고문을 위한 욕조와 비좁은 창문까지 오로지 감시와 고문에 최적화된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이곳에서 고문을 당한 피해자만 공식적으로 400명이 넘습니다. 이 건물 전체 고문도구고 이 방 전체 고문도구니까 들어오는 순간 마비가 되는 거 고문이라는 게 몸에 기억되는 거구나. 이처럼 인권유린의 본거지였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화운동 기념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았던 공간은 고스란히 남겨뒀습니다. 지금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까지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어두운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저 같은 일이 있었으면 안 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군. 많은 사람 기억해 주기로 바라고.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오늘 수도권은 더위가 주춤했지만 남부지방과 동해안은 어제보다 낮더위가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 한낮에 경주가 34.3도, 강릉이 31.8도까지 기온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광주와 부산, 울산 등 남부 일부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햇볕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6도, 전주가 17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강릉과 대구가 30도로 수도권 지역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 충청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법안입니다. 대통령실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들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입니다.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만큼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심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도 청구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됩니다. 관련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검증 기능은 기존 대통령실로 환원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수는 55명, 활동기간은 60일로 확대했으며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 등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사상 초유의 3대 특검 동시 수사는 다음 달 초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파견 검사 수만 최대 120명인 초대형 특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주변을 대상으로 내란과 외환, 공천 개입 등 수십 가지 혐의를 대대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3대 특검법의 칼끝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10개는 구 여권 인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입니다.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말고도 무인기 평양 침투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사실이 드러난 일부 야당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국무위원들의 어떤 언행도 더 살펴봐야 되고 국힘의 여러 정치인들도 많이 관여가 된 걸로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건진법사 관련 의혹뿐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모두 16개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최상병 사망 경위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까지 모두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법 시행으로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개 특검 모두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합니다. 각 사건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파견 검사 등이 정해지면 사상 초유의 3개 특검 동시 수사는 다음 달 초 시작될 전망입니다. 파견받을 수 있는 검사 수만 따져도 내란 특검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최선명 특검 20명으로 120명에 달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새 특검에 모두 4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정상에 이어 중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습니다. 올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인적, 문화적 교류를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역할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송구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인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활발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당부했는데 시 주석은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올해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는데 11년 만에 방한이 성사되면 한중 관계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통화는 약 30분 동안 이뤄졌는데 미국, 일본에 이어 마지막 순서였지만 통화 시간은 가장 길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핵심을 다 전달했어요. 이게 우선순위를 일단 시작은 기존의 안정적인 미일 중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 순서와 관련해 한중 양 정상 간 일정을 고려해 조율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를 드러내는 동시에 친중 성향이라는 미국과 일본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인선 작업도 이어갔습니다. 우선 장차관 등 주요 공직자를 국민 추천을 받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급한 민생 문제와 G7 정상회의를 고려해서 경제와 외교 분야 차관급 인사는 먼저 임명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 주권 정부의 문을 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장차관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급 인사를 국민 추천을 받아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나 이 대통령 공식 SNS 계정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다만 시급한 국정 현안을 챙기기 위해 경제와 외교 분야 차관급 6명을 우선 임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영일 통계청장을 발탁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에서 근무하는 등 풍부한 경험으로 위기에 대처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2차관은 예산 전문가 임기근 조달청장이 맡게 됐습니다. 국회 파견 경험으로 추경 조율 등의 역할을 할 거로 기대됩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전문성을 보여온 박윤주 주 아세안 대표부 공사가 2차관에는 UN 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을 지낸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경험이 있는 여항구 선임연구원이 발탁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제회복과 불안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고 G7 국제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히 진용을 꾸린 거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네, 이번엔 대통령실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방준원 기자, 방금 국민 추천제 전해드렸는데 인선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국민추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곧바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추천제도는 사실 과거에도 있던 제도인데요. 실제 발탁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했는데 이번엔 진짜 하겠다는 겁니다. 예민한 개인정보와 세평등을 수집하는 검증 기능은 다시 예전대로 대통령실로 되돌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폐지됐고 민정수석실과 경찰로 환원되면서 이재명 정부 인사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네,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가 오늘 기자들과 만났다고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는데요. 김 후보자는 먼저 새 정부가 현재 국가적 대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반미주의자 공세에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미국 변호사 자격도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도 인연이 있는 만큼 한미 관계에 기여할 사람이라고 강조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이유로 반미라고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 가게 되면서 준비해야 할 게 많을 텐데요. 그래서 청와대 관람 시간이 조정된다고 하죠. 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위한 작업은 앞으로 주말과 휴일 동안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청와대 관람 시간도 운영됩니다. 조정된 관람 운영은 청와대 재단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복귀를 위한 예비비 안건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총 259억 원인데 대통령실은 용산으로 옮겨올 당시보다 119억 원 줄어든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사장 시절 부인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고 공직자 재산 공개에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이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단독주택, 오광수 민정수석가 될 명의의 부동산입니다. 오수석이 검사재직 시절 이 주택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5년 오수석의 배우자 홍모 씨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오수석의 지인 A씨 명의로 이전한 겁니다. 당시 매매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돈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오수석이 검찰에서 퇴직한 뒤 홍 씨는 이 주택 명의를 돌려받겠다며 A씨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실제 소유권은 홍 씨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한 명의신탁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문제는 오수석의 공직자 재산 공개 누락입니다. 지난 2013년 검사장이 되면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었지만 이 주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명의신탁된 재산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어 오수석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검증 최고 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 원칙대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냐고 지적했고 참여연대는 부동산 차명관리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광수 수석은 차명관리와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오 수석 검증 단계에서 사전에 파악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 정지법 등 야당 반대가 큰 법안들의 처리를 미뤘습니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했고 집권 초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당초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려던 계획을 일단 철회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오는 13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 지도부의 판단을 맡기겠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원내 지도부 내부의 상의, 또 각 상임위와의 상의, 또 대통령실과의 상의, 이게 없을 수는 없죠. 방송 3법도 야당과 더 논의하겠다며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상임위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최영두 의원하고 협의하에 오늘 이 소위를 수년시켰다는 점. 이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한 데다 집권 초 쟁점 법안 강행 처리가 정권의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입니다. 대신 민생을 활성화할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제 임명된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 직무대행에 이어 야당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대통령께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야당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 수석은 비판과 협력을 다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야당과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재판부에 이어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공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역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대장동 성남FC 재판을 담당하는 1심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공판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같은 이유를 들어 공판을 잠정 연기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공판은 애초 지난달 13일과 27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이후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졌는데 이마저도 결국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벌써 2개 재판이 추후 지정으로 연기되면서 나머지 3개 재판도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위증교사 2심 재판부는 지난번 재판 연기 후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다음 달 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앞의 재판들과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됩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을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재판 역시 별도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우입니다. 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올가을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앞서 각 부처 장관회의 등 사전 행사도 열리는데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사전회의를 준비하면서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거액의 협찬과 찬조금을 세세하게 요구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는 9월 제주에서 5일간 열리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약 20개국이 참가하는 행사로 주최 측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본회의 외에도 포럼,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책정된 예산은 15억 원. 예산 부족이 예상되자 중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간 10여 개 기업을 돌며 릴레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KBS가 입수한 회의 자료, 말만 회의지 내용은 협찬 요청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엔 이런 태블릿 PC와 모니터 같은 행사 전반에 필요한 장비를, 또 현대자동차엔 제네시스급 의전 차량 30대와 단체 버스를 요구했습니다. 그나마 여기까진 기업 홍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기부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삼양식품은 K푸드 홍보부스 마련과 불닭볶음면 제공 요청을, SK텔레콤은 행사장 와이파이 설치를 요구받았습니다.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는 화장품 선물 세트 협찬 요구를 받았고, 한화는 불꽃쇼 후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10여억 원이 소요되는 요청입니다. 5대 은행은 각 1억 원씩 현금 지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개별 기업에 직접 연락해 협찬을 요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고, 기업 일부는 협찬을 거절했지만 정부 부처 요청이라 기업들 간 눈치 보기도 이루어집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부처도 기업도 조심하는 분위기라 이런 요청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가 요구하면 기업이 단칼에 거절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중기부는 예산이 부족하고 부대 행사도 많아 협찬을 요청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APEC 지원특별법은 자발적 금품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이처럼 자발적인 협찬인지 아닌지가 법 위반 논란 소지의 핵심인데요. 중기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찬한 것처럼 보이도록 꼼수를 썼습니다. 대기업 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주겠다는 이른바 갑질성 제안도 했습니다. 단독 보도 박경준 기자가 이어갑니다. KBS가 입수한 APEC 2025 코리아 협찬 신청서입니다. 기업이 물품 제공을 위해 후원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후원 요청처럼 보이지만 이 제안서 중기부가 써준 양식입니다. 기업 쪽에서 빈칸을 채워 보내라는 건데 왜 이렇게 한 걸까요? 공무원 행동강령 11조, 후원이나 협찬을 하도록 알선 청탁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지원특별법에도 기부금 기탁은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고두로 미리 협찬 요청 등을 끝냈지만 형식상으로만 기업이 신청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걸로 업무 협약을 맺으려 한 겁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업에 먼저 협찬 검토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 위반 소지는 또 있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토대로 협찬 계약은 투명해야 하고 협찬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중기부가 준 협찬 대가는 뭐였을까? 홈페이지의 협찬 기업 게재, 공식 후원사 엠블럼 사용 외에 중기부가 평가에 참여하는 동반성장 지수에서 우대해주겠다며 갑질로 비칠 수 있는 제안도 했습니다. 사실상 어떤 강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할 필요도 없는 협찬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협찬 대가에 대해 기업의 수백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선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부 행사, 형식만 업무 협약이고 사실상 뜯어가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등 대기업 규제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드는 주무부처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최근 북한 영변에 새로운 핵시설이 건설되고 있다며 강선 핵시설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 IAEA가 지목한 곳으로 추정되는 영변 새 시설을 KBS가 위성사진으로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강선 핵시설과 외형이 비슷했습니다. 새 우라늄 농축시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민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 기존 50메가와트급 원자로와 방사화학 실험실 사이에 파란색 지붕 건물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가로 약 120m, 세로 약 45m로 강선 핵시설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바닥에 수십 개의 구멍을 뚫는 공사가 진행됐던 자리인데 당시엔 방사성 폐기물 매장용이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우라늄 농축시설 내 원심분리기 설치를 위한 기초 공사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강선으로 추정되는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당시 신형의 원심분리기 도입 사업도 완성 단계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바로 이 개량형 원심분리기가 대량 설치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분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소재를 마레진강에서 탄소섬유로 바꾸고 길이를 약간 늘리거나 아니면 직경을 약간 늘려가지고 분리 능력을 개선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죠. 북한은 지난해와 올해 이례적으로 핵시설 내부를 공개하며 핵물질 생산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 핵 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처럼 북한 역시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미국 등 오방국과의 공조 아래 북한 핵 활동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 일체의 핵 활동을 중단하고 비핵화와 대화의 길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산의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스님 등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일부 유물들이 조계사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외부로 검은 연기가 점점 퍼지고 스님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천장을 향해 소화기를 뿌려보지만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조계산의 불교 역사 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스님과 조계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즉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까 복도 층적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금방 2, 3분 사이에 연기가 새카맣게 쳐서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반 만인 오전 11시 50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조계산의 불교 중앙박물관 등으로 불이 확산하지 않으면서 박물관에 보관돼 있던 문화유산도 손상 등 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박물관에는 국보 9점과 보물 9점 등 총 33점의 문화유산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이 중 유리로 차단되지 않은 곳에 보관돼 있던 유물 8점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로 옮겨졌습니다. 화염이 있어서 연기가 된 것 때문에 선고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과 함께 저희들이 포장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후 전시장의 안전장치가 복구되면 유물을 조계사로 다시 이송할 예정입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2층 회의장 천장에서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LA에서 나흘째 계속됐습니다. 주 방위군 투입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시위는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 보시고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LA 도심으로 진입하는 도로. 경찰차가 길을 막고 곳곳엔 고무총을 맨 경찰들이 서 있습니다. May I ask how long you will be stationed here? 길가엔 불에 탄 자율주행 택시가 그대로 방치돼 있고 도심은 욕설을 섞은 낙서로 뒤덮였습니다. 나흘째 또다시 시작된 시위는 주 방위군이 지키고 있는 불법 이민자 구금 장소 등에 집중됐습니다. 이곳은 시위 현장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 접근을 아예 막고 있습니다.
하늘엔 여러 대의 헬기가 낮게 날며 시위대의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사고만 통제 속에서도 시위대 규모는 오후 들어 점차 늘어났습니다. 경찰이 고무탄을 발사해도 흩어졌던 시위대는 다시 모여들었고, 이런 트럼프식 강경 대응이 자신들을 더 자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nd that's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ants. I feel personally that he wants to escalate demonstrations so he has an excuse to bring in the National Guard. 이곳은 지금 저녁 8시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모인 시위대는 장소를 옮겨가며 도심 곳곳에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밤이 되자 경찰이 시위대를 적극적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폭죽 같은 폭발물을 던질 때면 순간순간 긴장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시위는 한인타운 가까이 번지고 있습니다. 1992년 LA 폭동을 겪어본 한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상권이 여기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진짜로 어떻게 누구라도 들어와서 유리 깨고 불을 지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시위대나 경찰 모두 격앙돼 더 큰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 천사의 도시 LA 일대가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육군 부사관과 병사가 렌터카에 소총을 둔 채로 차를 반납했습니다. 다음 이용자인 민간인이 발견해 신고할 때까지 사흘 동안 육군은 총기가 없어진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왜 렌터카를 썼는지, 총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의문이 많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대구의 한 공영 주차장. 이곳에 주차된 공유 렌터카를 빌리려던 남성이 차 안에서 소총 한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육군이 주로 쓰는 K2 소총이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 사실을 군에 알렸습니다. 후속 이용고객께서 차량 내에서 총기를 발견해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셨고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렌터카에서 발견된 소총은 대구에 있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병사의 개인 화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일 해당 부대 부사관이 신병 교육대를 마친 병사 한 명을 렌터카에 태워 복귀했는데 차 안에 소총을 두고 내린 겁니다. 인솔을 마친 부사관은 차에 신병의 총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렌터카를 반납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경찰의 연락을 받기까지 사흘 동안 총기 분실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해당 부대의 총기 관리 실태를 비롯해 병력 이송에 렌터카를 이용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총기는 불출 대장이 작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군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군 관련 사고에다 렌터카에 소총을 두고 내리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심각한 기강 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다혜입니다. 배낭 가득 금괴를 숨겨서 메고 다니고 또 폐지 더미에 수표를 숨기고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안 내려는 꼼수가 끝이 없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한 악질 체납수법들 함께 보시죠. 국세청 추적팀이 진입하자 거친 말이 쏟아집니다. 뭘 잘못했어? 눌러! 서울 강남의 상가를 팔고 양도세 득 20억여 원을 안 냈습니다. 세금 내놨지 내고 이 나라를 저기에다 돈 주는 사람이냐? 이혼했다는 배우자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옷방에서 현금 1억 원이 나왔습니다. 어딜 가든 등산 배낭을 챙기는 모습. 양도세 5억 원가량을 안 낸 체납자의 특이 행동에 포착됐습니다. 열어보니 금괴가 줄줄이 나옵니다. 우와. 금괴 수백 돈과 현금 3억 원어치입니다. 폐지 더미인 것 같지만 신문지를 걷어내니 자기압 수표가 쏟아집니다. 10만 원 수표로만 5억 원.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은 사무실을 강제로 열어보니 외국 돈 따발까지 수두룩. 여기선 총 12억 원. 자녀 이름으로 빌린 집 금고에선 현금과 귀금속 1억 원. 국세청이 공개한 이들 사례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난해 고액 체납자 만여 명에게서 2조 8천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상당수가 실거주지를 숨기려 각종 꼼수를 동원했습니다.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거나 배우자와 가짜 이혼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까지 추적해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자동차세나 각종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둘씩 쌓인 게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 대가 적발된 단속 현장을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출동한 단속 차량. 차량 번호판을 자동 판독하던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립니다. 상습 체납 차량입니다. 전방에 대기 중이던 경찰이 해당 차량을 정차시킵니다.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번호판 영치 집행 대상입니다. 과태료 체납이 26건 있으시고요. 이 운전자가 지난 10년간 과속이나 시도 위반 등으로 체납한 과태료는 185만 원에 달합니다. 체납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치워주세요. 본인 차량 치워주세요. 이번엔 트럭 한 대가 적발됐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쌓인 과태료가 84만 원. 미납 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경고에 오히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전에 뭐가 있든가 뭘 공유로 보냈던가 뭐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와 24개 자치구, 경찰, 한국도로공사까지 총 동원된 이번 단속에서 5시간 만에 체납 차량 320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운전자들 대부분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납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추가로 269대의 차량에선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많이 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서 건전한 조세 문화를. 서울시는 적발 차량이 현장 납부를 거부할 경우 차량 견인이나 공매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유명 인터넷 서점인 예스24가 해킹당해 이틀째 먹통입니다. 예스24는 해킹당한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SK텔레콤 등 연이은 해킹 사건에 이용자들은 또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국내 대표 인터넷 서점 예스24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공지가 떠 있습니다. 해킹 공격으로 접속 불능 상태가 된 건 어제 새벽 4시쯤. 이에 따라 도서 주문과 티켓 예매 등 예스24의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쓰는 애플리케이션도 먹통입니다. 해킹을 당한 직후 예스24 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를 신고했지만 이용자들에겐 시스템 장애라고 알렸을 뿐 해킹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업체 측은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해킹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킹 수법은 랜섬웨어 방식. 해커가 악성 코드 등을 이용해 서버나 컴퓨터 내 정보를 암호화시킨 뒤 돈을 받고 이를 풀어주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전형적인 해킹형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돈을 주지 않을 경우는 이 탈취한 데이터를 다크웹에 올려서 판매를 합니다. 업체 측이 해커가 암호화한 회원 정보 등을 해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업체 측 주장입니다. 예스24 측은 급박한 복구 과정에서 고객 안내가 늦어졌다며 이번 장애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에 대해 구체적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네, 오늘 그룹 방탄소년단의 RM과 V가 군 복무를 마치고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내일과 21일까지 모든 멤버들이 군 복무를 마치는데요. 곧 BTS 완전체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세대를 자축하는 색소폰 연주와 함께 BTS의 RM과 V가 다시 팬들 앞에 섰습니다. 가장 먼저 고마움을 전한 팬클럽인 아미들. 아미분들께 너무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와서 사회 BTS의 RM으로서 멋있게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아미들에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정말 멋있는 무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현장에 모인 세계 각국의 아미들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Oh my god, I'm so emotional because Namjoon, he's my favorite, he's my go-to soul. Sí, somos un grupo de México. Viajamos 18 horas para poder llegar aquí y ver a los chicos. 저녁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공연을 꼽은 RM과 V. 향후 활동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당장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플랜이 다 있어가지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BTS의 모든 멤버가 함께 무대에 오른 건 지난 2022년 10월이 마지막. 두 멤버에 이어 내일 지민과 정국, 21일 슈가를 끝으로 BTS 모든 멤버들이 군복무를 마칩니다. 3년간의 이른바 군백기에도 사전 제작한 멤버별 콘텐츠로 해외 시상식을 주름잡은 BTS. 데뷔를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BTS 완전체 활동 재개에 팬들은 물론 세계 음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한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권리당원 투표를 앞두고 오늘 토론회를 했습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입을 모았는데 이번 선거부터 반영되는 친명 당원들의 표심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 첫 원내대표에 도전한 두 의원. 이재명 대통령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고의 당, 정, 대 관계를 구축해서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차질 없이 대통령님과 함께 일을 했던 저 원내대표 서영교 대통령님과 충분히 소통해서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20% 비율로 반영되기 때문에 당 주류인 친명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석수를 고려하면 당원 투표 결과는 33석 이상의 효과를 갖기에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 후보는 내란 종식과 민생 살리기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이 두 번 다시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내란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경제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김 의원은 통합과 협치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정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정치 복원에 나서겠습니다. 서 의원도 야당과 대화하겠다면서도 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엔 선을 그었습니다. 단호한 것이 있습니다. 법사위는 국민의힘에선 꿈도 꾸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모레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13일 의원 투표를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병기 의원은 2016년 부인이 국정원 고위 간부에게 아들 취업을 청탁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자료 유출은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일주일째 4분 오열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차기 지도체제 논의엔 진전이 없고 내분만 이어지면서 대여 투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차례 의원총회에도 이렇다 할 결론을 못 낸 국민의힘. 지도체제 논의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대선 후보 교체 과정 당무감사에 대한 경론만 이어졌습니다.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으로 함께 참여를 했던 것이죠.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당무감사 건이냐. 어떤 개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친윤이 정말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새 당대표 등을 선출할 전당대회를 8월 말 9월 초에 열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 임기를 두고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내 재선 의원 10여 명은 김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었는데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만한 우리가 혁신 비대위원장이 없다고. 친윤계와 구주류 의원들은 사퇴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책임이라는 게 뭐냐?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거다.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쇄신 방안을 논의한 김 비대위원장은 당 혁신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뤄내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내홍 수습 난항 속에 대여 투쟁도 난망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선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로 쏠리고 있습니다. 후보군으로 4선의 김도우, 김상훈, 박대출, 이현승, 3선의 김성원, 성일종, 송원석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됩니다. 김기현, 나경원 등 중진 추대론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토요일 후보 등록에 이어 다음 주 월요일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날씨에 접어들면서 장마철도 다가오는데요. 그 전에 타이어 점검 꼭 해보셔야겠습니다.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빗길에서 제동거리가 1.6배 더 길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용희 기자입니다. 부서진 승용차를 견인 차량이 끌어내고 다른 차들이 조심스레 지나갑니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호벽을 들이받은 겁니다. 장마철이면 이처럼 급증하는 빗길 교통사고. 실제로 타이어 상태가 차량의 제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빗길 상황에서 정상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은 시속 80km에서 급제동하자 35m를 더 가서 정지합니다. 반면 타이어 마모가 심한 차량은 55m를 미끄러진 뒤 섰습니다. 제동거리가 1.6배 더 긴 겁니다. 시속 90km 곡선 주행에서도 정상 타이어 차량은 바깥쪽으로 약간 밀리는 데 그쳤지만 마모된 타이어 차량은 차선을 완전히 이탈해버립니다. 마모가 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노면에 타이어가 잘 붙어있다는 느낌보다는 물 위에 좀 떠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많이 미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정상 타이어는 표면에 홈으로 물을 배출하지만 마모된 타이어는 이처럼 홈이 거의 없다 보니 배수 능력이 떨어지고 수막 현상이 나타나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차량마다 설정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름철에 공기압을 좀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속설이고요.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셔야 이제 타이어에 발생되는 수막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마철에는 타이어를 자주 점검하고 홈 깊이가 3mm 미만이면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합니다. KBS 뉴스 송효입니다.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이 늘봄 학교 수업에 파견됐던 일부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강사 교체에 나섰고 교육부는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방과 후에 다양한 늘봄학교 수업을 운영하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리박스쿨 출신 강사가 늘봄 수업에 투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사 보고 알았어요. 여기서는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교육부와 교육청의 전수점검이 진행되는 가운데 리박스쿨 출신 강사가 파견됐던 학교들은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에선 어젯밤 학부모들에게 긴급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당 강사가 역사관 주입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즉시 교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해하시죠. 너무 어린 애들이기도 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는 애들이잖아요. 교육부는 서울 10개 초등학교에서 리박스쿨 출신 강사 11명이 교체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강사들이 수업 과정에서 실제로 부적절한 언행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근데 사실 되게 믿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의 표명 이후 업무 관여를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내일 예정된 리박스쿨 의혹 관련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주한 미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한 지 한참 지났지만 전국 11개 미군 기지가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 반환 기지 대부분이 개발 가능성이 큰 노른자위 땅이어서 지역 경제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의정부 캠프 스탠리 미군 기지. 주한미군은 주병력을 이미 평택으로 옮겼지만 아직 헬리콥터 급유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지 면적의 3%에 해당하는 시설 때문에 전체 기지를 반환하지 않는 셈입니다. 이곳 캠프 스탠리의 헬기 중간급유 시설은 한국 측이 대체 시설을 마련해주겠다고 했지만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했던 동두천 캠프 KC와 캠프 호비. 기지 앞 상권은 거의 무너졌습니다. 동두천 미군 규모는 과거의 3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반면 지금까지 반환한 기지는 대부분 산지로 개발하기 좋은 시내 중심가의 땅은 미군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명한 계획과 목표를 일관성 있게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도시계획의 총체적인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이 시작된 건 2004년. 이미 20년이 지났지만 용산을 비롯해 전국 11개 미군 기지가 아직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미군 기지는 건설 공사비의 90% 이상을 한국이 냈고 2018년엔 주한미군 사령부 개관식도 마쳤습니다.
Republic of Korea investment was over 90% of the costs. And for that 90%, the United States remains with you 100%. 그런데도 미군이 과거에 사용하던 핵심 기지들을 언제 반환할지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리입니다. 그의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오늘 공포됐습니다. 취임 일주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법안입니다. 대통령실은 내란 심판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예린 기자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10명이 참석하면서 이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회의 개의 요건인 정족수 11명을 채웠습니다.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무회의에선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렇게 3개 특검법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1호 법안이 의결된 겁니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만큼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3대 특검법은 대통령 제가와 관보 개재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공식적으로 공포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닷새 만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바꾸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고 이 대통령은 이 역시 공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세관 직원들의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마약 수사 의혹 상설 특검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한 걸로 전해졌는데 3대 특검의 상설 특검까지 가동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일부 부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 전국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자, 오늘 공포된 3가지 특검법은 지난 정부에서 폐기됐던 법안들보다 수사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과 또 군사 반란 혐의가 포함됐고 또 김건희 특검법은 그동안 김 여사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사실상 모든 의혹들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강청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은 모두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계엄의 위헌, 위법성뿐 아니라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나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계엄을 해야 되겠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 도발을 하도록 유도한 외환 유치 행위를 했다는 거의 확정적인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은 가장 많은 16건의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잡게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같은 개인 비리 의혹부터 명태균 씨나 건진법사와 관련한 국정농단 의혹,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 공천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던 의혹 등 정치적 의혹까지 총망라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숨진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룹니다.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는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까지 8대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3대 특검법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수사 범위는 앞으로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김건희 특검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그동안 3대 특검법안은 발의 후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과 폐기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공포에 대해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자, 그러면 파견 검사 숫자만 다 합쳐서 100명이 넘는 이 대규모 수사팀을 이끌어갈 특별검사가 누가 될지 그 임명 절차와 그 대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정치권이 후보들을 물색하고 있는데 특검이 임명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본격 수사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세계 특검 동시 수사를 위한 첫 번째 준비 절차는 특별검사 임명입니다.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국회에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해야 합니다. 세 개 특검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부터 한 명씩 후보자 추천을 받아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게 됩니다. 내란, 김건희 특검은 11일 이내에, 최혜병 특검은 12일 이내에 특검 임명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단계별로 규정된 기간을 각각 하루씩 쓰면 나흘 만에 특검이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각 특검은 특검보 임명 등 수사팀 구성과 시설 및 인력 확보를 위한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